좋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힘든 거죠. 저희 세대만 이제 땅 팔아놓고 많으니까. 자, 587쪽 가겠습니다. 도시 재개발 이용에 따른 개발 방식 보시면 먼저 밑줄만 치죠. 개념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수복 재개발 밑줄 칩니다.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 재개발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수복 재개발하고 보존 재개발이 좀 헷갈린가 봐요. 자, 수복 재개발 보겠습니다.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의 이용이다. 밑줄만 치겠습니다. 수복 재개발 밑줄, 현재 시설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의 이용이다. 수복 재개발, 여러분 우리 서울수도 수복했다겠죠? 6.25 때. 오래됐나요?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개량하는 거니까 기존 도시 환경의 기존 시설 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 새로운 시설에 밑줄 칩니다.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개발의 이용이다. 이게 개량 재개발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개량 재개발이 되겠죠. 보존 재개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밑줄 치고요. 아직 노후 불량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끊고요. 노후 불량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아까 노후 불량 상태를 고치는 게 개량이었죠. 앞으로 노후 불량대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동그라미 동그라미입니다. 보존 재개발은 사전 개념이라는 거. 사전에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되고요. 철거 재개발은 없애버리는 거죠.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 그리고 3일 고가도로 서울 철거해버렸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재개발. 그래서 590쪽에 가시면 590쪽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을 했습니다. 22의 기출문제잖아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이용이라 한다겠죠. 시장이용 밑줄 치고요. 여러분들 시장이용과 신용이용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신용이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었죠? 신용. 여러분들 신용 불량자가 되어 봐야 내가 그때 신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신용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돈 안 갚으면 신용 불량자라고 하지 시장 불량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 물건 사고 파는 거라 했잖아요. 시장 물건 사는 거 팔는 거니까 가격 하락 이용이라고 했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는 표현이고 아무튼 시장 이용과 신용 이용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2번에 보존 재개발은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것. 이건 뭐죠? 네? 수복이라고 했잖아요. 수복 재개발하겠죠? 수복 재개발과 보존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전. 사전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헷갈려요. 모르면 BOT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죠. 운영부터 하겠죠? 운영.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 맞네요. 운영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을 이정하는 거. 국가에게 T가 나오니까 운영한 다음에 넘기는 거. 나중에 나오면 이거 좀 바꿔놓겠죠? 이미 추천했어요. 4번에 이것은 뭐 했으니까요. 시장 분석 도시환경 사업은 우리가 이건 공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나올 텐데요.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588페이지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이 있는데요. 밑줄만 치죠. 단순 개발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요. 이 환지 방식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공법에서는 중요하죠? 환지 방식. 공법에서는 중요합니다.
환지 방식은 택지화가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개발 방식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가네요.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이 해당되며 환지 시 간보유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축소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매수 방식이 있고요. 매수 방식. 그래서 매수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해 버리겠죠? 다 사버리는 거니까 공공 부분이 토지를 정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매수 방식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환지 방식에 비하여 매수 방식 비용이 많이 부담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둘이 바꿔놓겠죠. 매수 방식보다 환지 방식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그다음 4번은 혼용 방식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옆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89페이지 밑줄 맞추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3번에 주택재건축사업, 4번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5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 6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우리 시험이 아니라 어디에서? 공법에서 나옵니다. 근데 공법에서 100% 나오니까 저쪽에 나올 확률도 있겠죠? 또 나옵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여기 배웠죠? 여기 지금 나갔죠? 네. 뭐만 하기로 했습니까? 다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만 하기로 했습니까?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일단 주고 여러분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도표로 정리해 놓고 별도로 이게 날마다 봐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합격합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지, 주택 재개발 사업인지, 주택 재건축 사업인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인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됩니다. 저기서 하셨을 걸 예상하고요. 590페이지 가겠습니다. 590페이지에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입지계수가 있는데요. 입지계수는 작년에 출제가 안 됐나? 있었나? 확인해봐야 되네. 입지계수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건 약간 시험장에서 시간을 약간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보시면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부동산 수요의 원천은 지역의 산업 활동이며 일정한 지역이 어떠한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식은 입지계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랬는데 입지계수는 밑줄 치고요. 입지계수 공식에 따른 적기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다음에 할 텐데요. 입지계수는 자, 전체 산업이 전국 고용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산업이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이다. 그럼 섬유산업의 전국 고용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천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률이 있을 거예요. 이걸 따져주는 게 입지계수예요. 입지계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입지계수가 무역이죠, 무역.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이건 뭐예요? 특화되어 있다. 이 산업 중심이다. 이렇게 이쪽 산업 뭐가 중심이죠? 진짜. 뭐 생각나는 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천은 뭐가 특화되어 있죠? 그렇죠. 화학공장. 그렇죠. 그쪽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압도적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은 특화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1보다 큰 거. 지금 1보다 커가지고 나쁜 게 있었나요? 2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탄력적이죠? 그 다음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은행권에서 비율 때 1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1보다 작아야 되겠습니까? 1보다 작으면 감당하기가 쉬워요? 부채비율이 많이 커요. 부채비율이 커야 더 많이 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비율이 커야 은행권에서는 자 이게 적어야 개념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바라볼 때 부채비율이 적으면 부채 비율이 적으면 은행에서는 뭐가 높은 거죠? 금리가 낮고 이것은 금리가 높다 이거죠.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 개념하고는
부채 감당률 측면에서 1보다 커야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1보다. 그래서 1은 거의 나왔네요 이제. 3개 나온다겠죠? 옆에 보시면 2에 보시면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것은 열세대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특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비수출 기반 사업을 말하고요. 전국에 비해 특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 LQ가 1인 산업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업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LQ가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은 특화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은 뭐 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 이쪽 산업 비중이 높다 이거예요. 이쪽 산업이 그 지역에서 찾아오는 비중이 높다. 여천 생각하시면 돼요. 여천 화학공단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특화되어 있다. 이쪽 종사자들 당연히 많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의미하냐는데 다시 590쪽에 가시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어떻게 하냐? X는 특전, 국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전, 국전 이렇게 넣으세요. 특전, 국전. 특정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국 비율. 그 다음에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방, 지역에서의 비율. 고용지수. 특정 지역의 전산업.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특정 지역의 전산업. 그 다음에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가 전체의 전산업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특전, 국전 이렇게 넣으시면 그나마 쉬운데 근데 시험장에서 막상 이거 풀려면 시간 많이 차지해요. 아무튼 공식은 외워놓겠습니다. 아니면 써놓든가 어디다 써놓을까. 이것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입지계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도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안 써졌어요? 빼놔버렸구나. 없네요. 입지계수는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다가 여기 빼보세요. 제가 이것은 다음 주에 25회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겠어요. 교재는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나올지 못할 것 같고요. 만약 나왔다면 올해 안 할 텐데요. 만약에 안 나왔다면 올해 이 문제는 하겠습니다. 작년 계산 문제 워낙 많이 나와서 올해 계산 문제 나올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입지계수 문제입니다. 입지계수. 이걸 쓰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89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92번 쪽에다가 하나 써놓습니다. 입지계수. 입지계수나 적어주시고요. 162번, 163번까지 B55 이런 게 있었잖아요. 160 밑에 빈칸 있잖아요. 하나 써주세요. 입지계수라고 해서 입지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특전, 국전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써놔야 돼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특정 지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에 대한 나누기, 국가 전체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국가 전체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공식 써놓으세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전 산업, 그다음에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특정 산업, 국가 전체에 차지하는 특정 산업, 그다음에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서의 전 산업 비율, 고용자 수, 특정의 전국에 사용하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전, 국전 이런 말 있죠 지금. 적어 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외우실 때는 특전, 국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숫자만. 자, 그래서 이게 적어져 있다면 한번 문제를 한번 살짝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공식을 하는지. 606페이지 가봅니다. 606페이지 가시면 다음 표에서 A 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주계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입지계수. 자, 부동산 산업 입지계수 구하라겠죠? 자, 제일 먼저 저 국가 전체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기타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에서 A와 B를 더한 게 얼마죠? 900. 그래서 900이 내 밑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900. 그 다음에 900. 국가 전체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는 여기서 뭘 알아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거 알아보라겠죠? 그럼 이 900명 중에서 부동산 산업에 고용되는 수가 전체가 몇 명이죠? 전국에서 도표에서 606페이지. 다시 한번. 지금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고용된 수가 몇 명이죠? 900.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냥 그 중에서 부동산에 전국에서 고용된 수는 몇 명이라고 나 있잖아? 500. 그렇죠. 500 A 지역하고 B 지역에서 500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의 전 산업. 여기서 특정 지역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A 지역의 부동산의 전체가 지금 얼마예요? 300. 300이다. 30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그래서 A 지역에서 부동산에 지금 고용된 수가 얼마죠? 100.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9분의 5가 3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나요? 5, 3, 15분의 9. 그러나요? 5분의 3인가요? 5분의 3이 얼마죠? 5분의 3이면 6%인가요? 네, 60%. 0.6. 0.6이면은 1보다 크나요? 적으나요? 적죠. 적죠. 그럼 특화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숫자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특화되어 있는지 특화되지 않는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개념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다시 한번. 국가 전체에서 고용자 수. 그다음 특정 산업. 우리 여기서 특정 산업, 부동산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부동산업의 전국에서 고용자 수. 네. 그 다음에 도시에서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몇 명? 전체가. 300명. 전체가. 그 중에서 부동산에 고용된 수 100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0.6인데 이것은 1보다 작으니까 특화되지 않고 열세적 위치에 있고 특화되어 있다면 1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1이 돼야 되겠다. 20번 문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온다면.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입지계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랬는데요. 모르겠으면 그냥 부동산 찍으면 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배우고 있으니까 설마 금융업을 특화됐다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겠죠? 출제자가?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 부동산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려면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 전체 전국에서 전체 고용자 수가 지금 몇 명이죠? 뭐라고?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 그럼 10,000명이고 10,000명. 그 다음에 10,000명이고 여기에서 10,000명이고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죠 지금? 40%죠? 40%. 그래서 제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비중이 40%.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이거죠. 10%. 자, 그 다음에 A 도시를 따지면 A 도시가 전체 인구에서 1,000명 중에서 300명이 제조업에 종사하네요. 그럼 제조업이 몇 프로죠? 30%. 오케이, 30%. 그러면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40%였고 A 도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예요? 30%니까 얼마죠 이거? 몇 프로 나오나요 이게? 0.75 나오나요? 0.75 나오나요? 0.75 이해 가나요? 0.75니까 특화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업을 보시면 부동산업만 보시면 부동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프로라겠죠? 10%. 전국에서 차지하는 10%잖아요. 그 다음에 A 도시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게 200명이네. 그럼 1000분의 20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20%. 그러니까 입지계수가 얼마 나오는 거죠? 2 나오네요. 2 나오니까
A 도시는 뭐에 특화되어 있죠 지금?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네요.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A 도시 입장에서는 부동산업에 특화되어 있네요. 부동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이 공식이 있다만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주는 문제인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591페이지에 591페이지에서 예제에 보시면 21의 기출문제거든요. 21의 기출문제인데 이게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면 다 구해봐야 되잖아요. 다 지역별로 다 구해봐야 되니까 조금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비중 먼저 구해주고,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A 도시의 전체 산업 비중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섬유 산업에서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는 이렇게 쭉쭉 다 구해서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진 않은데 대충 찾아보면 되나? 안 되게 되겠죠. 시험장에서. 1000분의 25, 25%, 25%, 50%. 여기도 15%, 25%, 60%입니다. 그러면 C도시는 안 봐도 A, B, C. 그렇죠. 그러니까 A도시 25%, 50%. 그 다음에 산업은 15%, 25%, 60%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산업으로 가면 20%. 그렇죠? 20%. 그 다음에 2000분의 40이니까 5, 4, 20. 40이고 A가 몇이 나오나요? 밑에 보니까 1.25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B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계신 1이고 C도시는 0.91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A, B, C로 이렇게 돼 있네요. 느낌으로 풀 수 있나? 거꾸로 생각하면 네? 거꾸로요? 어떻게? 이게 네. 숫자가 클수록 네. 그게 작다고 생각해요. 아, 아니, 그렇게 돼? 클수록? 거꾸로? 작을수록 크게 나와요. 작을수록 크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체 산업 그냥 전체 산업 이게 전국도 볼 거 없이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제 생각엔 전체 산업 쪽에 보면 A 도시가 그 전체 400에서 25명이니까 이게 그 저기 50%가 훨씬 넘잖아요. 아, 예. 그다음에 500이고 B 도시는 50%밖에 안 되고 예. C 도시는 50%도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A, B, C. 그렇게 풉시다. 맞는 말. 이거는 방금 서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 같아요. 네. 거꾸로. 네, 전체 산업에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산업에서 찾아오는 산업, 섬유산업. 그래서 섬유산업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전국 비교 없이 그렇게 푸셔도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전체 산업에서 찾아오고 있는 A도시 전체 산업이 400명. 이 말씀이시죠? 400명에서 섬유산업이 찾아오는 비중. 그러면 400분의 25니까 이게 50%가 넘는다 이거잖아요. 50%가 넘고 그 다음에 B도시는 500분의 250이니까 50%고 그 다음 C도시는 1100분의 500이니까 이것도 50%가 안 되니까 그래서 A, B, C로 간다 이거죠. 그 다음 만약에 전자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를 물어봤다면 그러면 C, B, A로 가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1100분의 600은 50%가 넘고 그 다음 500분의 250은 50%가 안 되고 400분의 50% 400분의 150은 50%가 안 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단순하게 푼다면. 그런데 아까처럼 일단 다시 가보죠. 그러면 607페이지에 만약에 607페이지에서 19번처럼 안 나와요. 요즘은. 나온다면 20번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20번처럼 나온다면 이것도 방금처럼 해본다면 여기서 높은 거 특화된 걸 찾아가니까 전국이 있고 A도시에서 찾아온 제조업 있고 B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푼다 이거죠. 제조업 A도시는 그럼 나오나요? 부동산업 20% 30%
A 도시하고 B 도시를 비교해야 되는데 전체하고 그렇게 못 보겠네요. 전부 특화된 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10%, 20%, 10% 그렇게도 되겠네. 아까처럼 풀었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000분의 20 A 도시가 그죠? 그 다음에 B 도시는 3000분의 30 그리고 20%와 10% 그러니까 A 도시는 B 도시에 비해서 부동산은 특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1000분의 500 50%, 그 다음에 3000분의 150이니까 50%. 이것은 똑같으니까 특화된 건 없고. 그 다음에 1000분의 300명은 얼마죠? 30%. 그 다음에 3000명 대한 30% 넘어. 이거 40%죠? 그러니까 B도시는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네요. 이렇게 풀어도 단순하게 계산식 없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안 가면 이따 순위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셔도 되겠습니다. 어렵게 안 줄 테니까 굳이 공식까지 몰라도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614쪽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관리인데요. 이쪽은 쉬워요. 마케팅 관리는 세 문제 정도 출제하나요? 세 문제 출제하는데 마케팅 관리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 안 놓치실 겁니다. 두세 문제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마케팅 614쪽 부동산 관리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의 의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 의지 보존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부동산 관리의 내용, 복합적 관리,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우리가 법률적 관계, 이게 첫 시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법경기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기술적 관리하고 경제적 관리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 관리와 경제적 관리. 그래서 기술적 관리 보시면 밑줄 치고 별표 쳐놓죠. 기술적 관리. 그 옆에 보충학습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밑줄 칩니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이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균형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야 돼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협의의 관리를 한다.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건물의 부재, 부적용을 개선시키는 활동, 대상 부동산의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표시 및 경계 측량 실시 등은 우리가 기술적 관리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다음 중 위생관리, 설비관리는 경제적 관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 특히 이제 주의할 게 2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용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우리가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리적 기술적 관리라고요. 기술적 관리. 이것도 물리적 개념이니까 기술적 관리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 밑줄 칩니다.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으로서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특히 중요시 된다. 수지관리, 회계관리, 인력관리 등이 전부 경제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법률적 관리는 보존관리로서 광의 개념이라고 하고 계약관리, 권리분석, 권리관계, 권리보존, 법률적 이용 가치 개선,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법률적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 옆에 보충학습에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두세 번 읽어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걸 한번 틀려보면 다음부터는 안 틀릴 겁니다. 615페이지 부동산 관리 계층화를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관리, 그 다음에 재산관리, 시설관리로 계층화되어 있다. 이 중에서 주의할 것은 자산관리예요. 자산관리 항목이 더 출제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관리보다는 자산관리. 어떤 게 자산관리인지 보겠습니다. 자산운영 업무, 재무관리 업무, 자산의 이용 분산을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부동산을 단순히 유의지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자산의 운영과 총괄적인 포트폴리오 포함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적 자산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에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밑줄 자산의 가치 극대화 밑줄 치시고요. 부동산 소유자의 부를 증진시키고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우리가 자산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산관리하고 나중에 재산관리하고 헷갈려요.
두 번째,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투자, 유지, 운영, 재활용, 체험 등의 활동을 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산관리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측면의 자산관리다. 이렇게 있고요. 포괄적 의미의 밑줄 치시고요. 자산관리. 자산관리가 재산관리보다 좀 넓은 개념이다 이거죠. 3번, 자산관리는 재산관리와 시설관리를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광의 개념이고요. 4번,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리모델링, 재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해당된다. 4번은 별표 칩니다. 4번 별표 치고요. 이걸 가지고 아마 여러분은 재산 관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5번, 구체적으로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 자산평가 및 투자 분석, 일상전 자산관리 업무, 주변 업무 등을 수행한다. 5번도 별표 쳐놓고요. 4번, 5번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장 및 지역경제 분석에서 시장,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정책 분석, 시장의 경쟁 요인 분석, 수요 분석, 임대 마케팅 분석 등은 우리가 자산 관리에 해당된다는 거. 자산 및 평가 분석, 자금 조달 같은 거, 일상적인 자산 관리는 건물 자산 관리, 부동산 재무 관리, 금융 관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 관리에 속하고요. 그다음 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 임대 관리, 수익 관리, 공실 관리, 시설물 관리는 밑줄 치워놓고요. 임대 관리, 수익 관리, 공실 관리, 시설물 관리는 재산 관리에 속한다는 거. 그다음 시설 관리가 있고요. 시설 관리는 보수 같은 거 되겠죠? 보수한다는 거.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의 기술적 기능적 문제. 이걸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관리 문제는 자산 관리 쪽은 좀 하시고요. 부동산 관리 영역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부동산 관리 방식 보시면 자 비율표 쳐놓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 먼저 자가 관리 밑줄 쳐놓고요. 자가 관리 밑줄. 두 번째 위탁 관리 밑줄. 한 장 넘겨서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혼합 관리 셋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가 방금 했던 자산 관리가 안 나오면 자기 관리나 둘 중에 하나 나왔거든요. 부동산 관리 방식이 지금 자가 관리입니다. 자가 관리니까 누가 관리한단 말이죠? 직접 한단 말이죠. 자가 관리 장점이 뭐겠습니까? 비밀 유지가 그렇죠. 철저하다 이거죠. 자가 관리는 비밀 유지가 좋다 이거죠. 철저하다. 이게 자가 관리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자신 직접 관리 밑줄 칩니다.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관리, 자연관리, 직접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장점에 밑줄 칩니다. 장점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소유자의 의사의 능력, 강한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두 번째, 고장 등 유사 시에 관리위원회 협동이 신속하고요. 3번, 관리위원회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다. 4번, 각 부분의 종합적 관리가 영위하며 양호한 환경 보존이 가능하다. 5번에 밑줄 칩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밑줄 치고요. 임차인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단점 밑줄. 관리 요원들의 관리 업무가 매너리즘. 단점은 매너리즘. 유사 안인주의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 그다음에 관리의 전문성을 교류하기 쉬워서 노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전문성이 안 되고요. 임료의 결정이나 수납 상태가 불합리하고요. 소유자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자가 관리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위탁 관리가 있겠죠. 두 개 반대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단점이 되고 단점은 장점이 되니까 위탁 관리는 장점이 뭐겠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맡겼으니까 전문가에게. 그다음에 단점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비밀 유지가 어렵다 이거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비밀 유지가 어렵다. 혼합 관리 쪽에 섞어놓은 것이고요. 위탁 관리 보시겠습니다. 관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위주 관리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 빌딩, 대규모 부동산에 미쳐집니다. 대규모 부동산의 유리한 관리 방식이다. 대규모 부동산.
다음 페이지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 장점에 전문가의 전문적 관리 밑줄 치고요. 장점, 전문적 관리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요.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시설물 노후화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 가능하고. 3번 관리 업무의 매너리즘화 방지가 가능하다. 매너리즘 방지 밑줄. 소유자는 위탁 관리의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가 있고요. 관리비가 적게 들고 관리 또한 안정적이다. 5번은 좀 그렇다. 위탁한다고 해서 관리가 적게 드는 건 아닌데 5번은 지워버릴까요? 이런 질문 안 나겠네요. 자, 2번 단점 보시면 전문 직능과의 결여로 인한 관리회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관리회사 관리위원 인사이동이 심할 수가 있고요. 관리회사의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4번에 밑줄 칩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성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기밀 유지 및 보안성이 결여되기 쉽고요. 관리회사가 영리만 추구하면 관리가 부실할 경우가 있죠. 혼합관리가 있고요. 혼합관리는 섞어놓은 형태입니다. 부동산의 관리 업무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형태고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합니다. 장점 보시겠습니다.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를 이행하는 과도기적 조치다. 과도기적 밑줄 치고요. 과도기적 조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주로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하므로 빌딩 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빌딩 소유자의 강한 지휘 통제력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위탁관리 편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단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하고요. 전문가의 능력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운영이 서투르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결정만 노출되고 4번 자가관리 요인과 위탁관리 요인 간의 원만 협조 관계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4번에 부동산 유지 활동 및 임대차 활동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유지 활동은 부동산 관리자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계속적으로 임차를 끌릴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유지 활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방 활동이 중요하겠죠.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이 있고요. 자, 예방적 유지 활동에 밑줄 치고요. 예방이니까 여러분들 사전적이겠습니까? 사후적이겠습니까? 사전. 그래서 사전적 유지 활동을 말한다 밑줄. 예방적 유지 활동 밑줄 치고 사전적 유지 활동 밑줄 치고요. 대응적 유지 활동은 예방이 사전이라 대응은 뭘까요? 사후. 대응적 유지 활동을 밑줄 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이에 대처하는 사후적 유지 활동을 말한다. 사후적 동그라미. 예방은 뭐고요? 사전. 대응은 사후. 이걸 관심 있게 안 두면요. 대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대응은 무슨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활동이 있고 임차인의 선정 기준, 주거형, 상업형, 공원형이고요. 임대차 유형이 있고요. 조임대차가 있고 순임대차가 있고 비율임대차가 있는데 개념은 밑줄 쳐놔야 돼요. 개념 정리하십니다. 아마 나온다고 올해는 이쪽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앞에서 이거 나왔거든요. 대응적, 예방적, 자가관리는 다 나왔었거든요. 임대차 계약 유형이 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골고루 나온다 이거죠. 조임대차, 총임대차란 말이죠. 총임대차니까 순임대료와 영업경비를 포함하여 총임대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총임대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주거용 부동산 밑줄 칩니다. 총임대를 지불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사용되는 게 조임대차 방식이다. 조임대차 방식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순임대차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순임대료만을 지불하고 영업 경비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공업용 부동산에 주로 이용된다. 임대인과 협의 밑줄 공업용 부동산의 밑줄. 이게 무슨 방식이다? 순임대차 방식이라는 거. 순임대차 방식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순임대차 방식. 순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순임대차고요. 비율임대차는 아시겠죠? 내용을 비율제로 묶은 거죠. 총수입 즉 매출액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나 기본 임대료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매장용 부동산에 주로 사용된다. 매장용 부동산에 밑줄칩니다. 매장용 부동산. 이 비율 임대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백화점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의 기출 문제인데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있습니다.
1번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임대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3번 대응적 이주활동은 시설 등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위주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이주활동을 의미한다. 사전적이었습니까? 사후적이었습니까? 사후적이었죠? 문제가 그렇죠? 4번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를 납부하는지 주주시킬 필요가 있다. 5번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5번은 별표 참입니다. 5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 손실보험에 밑줄 치고요. 임대료 손실보험에 밑줄 치고 임대료 손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 손실에 밑줄 칩니다. 임대료 손실보험, 임대료 손실 보상해 주는 거지 건물 화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시험지에서는 건물 화재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나온다면 대응적 유지활동이 나왔으니까 나온다면 이제 예방적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비율임대차하고 순임대차 쪽에서 출제가 될 예상. 이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건물의 내용연수. 이건 좀 약간 중요합니다. 건물 생애주기. 생애주기는 자주 나왔던. 건물의 내용연수란 일반적으로 건물의 수명을 말하면 물리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행정적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내용연수 보시면 밑줄 치고요. 물리적 연수. 건물이 이용으로 생기는 파멸이나 파손, 시간의 경과나 풍우 등으로 자연작용으로 생기는 노후와 지진이나 화재 등의 우발적 사건으로 생기는 손상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의 버팀 연수를 말한다. 물리적 연수 밑줄 칩니다. 물리적 연수 밑줄 치고 버팀 연수 밑줄 치고요. 그래서 건물을 끝까지 사용하는 거죠.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는 다르죠. 건물이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기능적 내용 연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유효기간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물건 사실 때 유효기간 있죠? 그 유효기간을 우리가 기능적 내용 연수.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내용 연수. 유효기간, 물건 사시면 유효기간 적어져 있는데 유효기간 딱 끝나면 물건들이 상위가 오늘도 우리가 부패버리자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고요. 경제적 수명이 다하기까지 버팀 연수를 말하고요. 경제적 수명 연수는 누가 건물을 내놨는데 사러 온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말하겠죠? 경제적 연수. 잠깐 쉬었다가 건물의 상해 주기 하겠습니다. 예? 비가 왔습니까? 학생 아닌가?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벌써 사진 나올까요? 나와요? 네. 한번 가봐야겠다. 같이 갔어요. 가시려고요?
많이 했어? 아니요. 갈수록 안 돼요. 갈수록 공부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기 나와서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애기 있고 비와서 집에 있기 애기가 됐어요. 비와서 집에 계속 있긴 있었는데 교회 안 가고 공부는 안 해주더라고. 집에 있을 때. 그 다른 거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찾아보려는데 괜히 이게 마음에 걸리니까 책 보시러 가야 되나? 집에 있으면 안 돼. 아무 아무 이것저것 안 돼. 다시 잡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볼 거. 그래서 열심히 했지. 딴 책도 볼 거야. 이것 때문에 막 다른 일도 안 하면서도 뭐안 해. 그래서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가 더 속상. 얘들 팍 노는 것도 아니고. 또 가셨어요? 내일 오신대요. 바쁘시네. 바쁘신데. 우리 20일이에요? 그 벌써. 종호 강남에 그거 1년짜리 끊는 거 버려야겠고 끝났다.